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강제 휴가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사무실에 있는데도 더워가지고 뭐 선풍기도 뭐 따로 틀고 이러는데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댓글들 거의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그리고 또 매일같이 그렇게 또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기사를 읽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보면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저녁 때 되면 사실 목이 좀 거의 잠겨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도 처음 뵙는 현직 국회의원 분하고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벤처 기업들 그죠? 벤처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또 그 벤처 기업들이 또 재계 서열 또 30위 안에 또 들어가고 이러면서 경제가 계속 리셔플링 된다 하잖아요. 리셔플링 되면서 아니면 또 리스트럭처링 뭐 이거 기업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가 계속 다이내믹하게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게 변해갈 수 있나 뭐 그런 얘기를 좀 어제도 저녁에 한 3시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거의 진짜 목이 상태가 맛이 가가지고요. 오늘은 일단 여러 중요한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피치의 경고 이게 뭐 어떻게 될 건지 아침 경제방송에서도 뭐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2011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관련돼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채플미 또 예민함 시간에 최상무랑 남궁재훈 대리가 가져온 자료 가지고도 한 40분 동안 뒷부분에 보면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D램 얘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런 얘기하다가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락이 중국 투자로 이득 비양심적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얘기도 한번 보고요. 온라인에 밀린 미 쇼핑몰 파산 소용돌이. 요게 사실 상업용 부동산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사 읽어드리고 마지막에는 어제 뭐 초전도체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초전도체가 뭐 대체 뭐길래 뭐 상한가 속출, 발칵 뒤집힌 증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 기사들 쭉 읽으면서 추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피치의 경고 요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다 아시죠?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신용 등급 최상위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했고 실제로 S&P가 2011년 8월 달에 강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AA 플러스급으로 강등돼 있고 지금 무디스만 AAA 등급의 미국 신용 등급을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AAA였는데 갑자기 S&P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하니까 그때는 놀랐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피치가 이번에 5월 달에도 또 부정적
그 관찰 대상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나서 떨어뜨린 거라서 이번에 충격은 굉장히 마일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8월 달에는 한 나흘 만에 22% 가까이 확 빠졌다가 그리고 결국 8월 종가는 11% 마이너스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 충격에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나오려나 3분의 1, 5분의 1 정도 조정이 있다면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12조 달러가 늘어났고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반면에 세수 줄고 금리 인상에 이자는 또 급증을 했죠. 매년 국가 부도 직전에 부채 한도를 협상을 했고 정치가 지배구조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요게 이제 요지입니다.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국가 채무 급증이죠. 들어올 재원이 뻔한데 나갈 돈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락 요인으로 꼽았는데 미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지만 국가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최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 늘어나는 미국 국가 채무 해가지고 2018년 3월 달에 21조 달러였거든요. 21.1조 달러가 지금 32.3조 달러까지 이 실링이 22년 3월 말에 실링이 31조 정도였다 보니까 그 실링을 못 벗기고 있다가 어쨌든 지금 32.3조 달러이고 2011년도 미국 신용 등급 강등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미국의 부채가 14조 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14조, 15조. 잠깐만. 헷갈리네요. 그거에 14조. 그거는 GDP. GDP였고, 그 부채 수준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추이만 보면 뭐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미국의 국가 채무는 위기 때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청문학적으로 늘린 시점이고요. 1980년대 초반 2차 오일 쇼크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인데 코로나 대응 때 미국 정부의 씀씀이 규모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게 너무 많이 퍼졌었죠. 2020년 3월 말 23조 2천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 국가 부채는 채무는 석 달 후에 26.5조 그리고 달러로 3조 3천억이 늘었고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서 31조 5천억 달러로 넘었다가 지금 32.3 돼 있고요. 3년 만에 미국 국가 채무가 12조 3천억 달러 36%가 늘었는데 이 12조 3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1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인데 그거 1조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 12조 3천억 하면 1경 5천조 정도 되잖아요. 1경 5천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50조인데 1경 5천조를 그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쓴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5년에는 118%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국가 신용 등급이 AAA 국가들의 중간가 39.3%보다 훨씬 높습니다. AAA 국가들 쭉 보면 뭐 룩셈부르크, 핀란드 뭐 등등 쭉 보면 다 스위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나라들의 국가 부채가 한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GDP 대비. 예,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100%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4조 달러 정도였을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인데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세금은 줄고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 부담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는 1년 전보다 11%나 줄었네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미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 내야 할 국채 이자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3%였습니다. 이 비율이 1.86%였던 지난해 말에 비해서 넉 달 만에 이자액만 980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페드가 저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는 이유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3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경이잖아요. 4경 거의 3경 한 5천 3 곱하니까 3, 3, 9 예, 한 4경이라고 보고 그죠? 4경에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5% 정도 하고 그죠? 4.9 정도 하니까 10년물도 4% 넘었는데요. 그러면 평균 4%의 4경이면 연간 들어가는 이자 비용만 4416이잖아요. 4416. 자, 4경의 10%는 면 4천조입니다. 그죠? 1%면 400조죠. 그래서 4%면 400조가 아니라 1600조. 1600조라는 돈이 이자로만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금리가 2%일 때면 1600조가 아니라 800조 이자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 타결했고 이제 계속 돌아오는 만기의 채권을 새로 찍어야 되잖아요. 롤오버 하면서 새로 차원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차원 발행하는 금리가 지금처럼 10년물 4%, 2년물 5% 이렇게 높은 금리에 계속 미국채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치는 향후 10년간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이자 상환액이 더 늘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피치가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지난해 말에 3.7%에서 올해 말에 6.3%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어서 내년에 6.6%, 2025년에는 6.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3분기에도 1조 달러 국채 발행 예정이네요. 계속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재무부는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인 장기 국채 차환을 위한 입찰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3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을 내놓는 내용을 담은 분기 차환 계획을 발표했네요. 피치는 부채 한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대립도 신용 등급 강등의 주 요인으로 지목을 했고요.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하다가 막판에 해결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가 거버넌스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올해도 마감 시한 직전인 5월 말에 부채한도 협상안에 합의를 했고 2년간 부채한도 적용도 유예해서 미국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피치의 이 같은 지적에 터무니없다며 발끈했는데 옐런 장관이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자의적이며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임시 방편으로 일관하는 미국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자산운용사인 컬럼비아 스레드니들의 에드워드 R. 후사인이 애널리스트는 피치는 미국의 부채 한도 결정 과정과 재정에 대해 위험 신호를 주려고 한 것 같다면서 두 가지 모두 미국 정책보다는 미국 정치에 대한 의견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네. 근데 미국 국가 채무 이렇게 보면 참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예, 달러를 찍어냅니다. 저렇게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뭐 코로나 지원금도 주고, 그때 뭐 식당들, 뭐 기업들 엄청나게 이제 돈을 퍼준 거잖아요. 그렇게 글로벌하게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엄청난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요.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아까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달러를 저렇게 마구마구 찍어내는데 달러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 체력이 약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걸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여의도께서는 2007년 뭐 옛날부터 뭐 빠진다 하다가 빠지는 거 말고요. 2007년 2월 달에 HSBC 은행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100억 불 손실 난다는 기사, 그때도 기사를 읽다가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와, 미국발 IMF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국발 IMF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리포트를 제가 빠르게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그때 다 기관 고객들이었고요. 네, 신한은행, 조흥은행, 제일저축은행 뭐 쭉 해가지고 쫙 보내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급락할 줄 알았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니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거의 1,6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걸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미국이 그러고 나서 2009년부터 돈을 또 엄청 찍어내잖아요. 2009년도에 돈 마구마구 찍어내는데, 그러면서 또 그리스 사태 2010년 5월, 그리고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피그스 국가들이 더 작살납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 되면 난리 납니다. 유럽의 국가들, 그 피그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까지, 이러다가 독일까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2013, 14년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작 부실한 거는 미국인데 난리가 나는 거는 오히려 이머징 국가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씁쓸합니다. 전 세계의 양극화를 더 강화시키고 미국과 반대되는 그런 접점에 있는 나라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레이건 때도 돈을 엄청 찍어냅니다. 그때도 부채한도 협상을 8년 동안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렇게 찍어내고 이 달러 경제권에 있지 않았던 소련 연방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네. 자본주의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뭐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으니까 제가 어쨌든 그러면 재테크라도 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헤게모니, 기축통화의 주의를 갖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막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면 돈을 벌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 기회가. 그걸 잘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을 뭐 비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안 고쳐질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데요. 뭐 그래도 뭐 알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로. 진화하는 D램, CPU가 할 일, 이젠 차세대 메모리 혼자 다 한다라는 거고요. 참, 신용등급 강등 2011년도 사례 보시면 결국은 확 빠졌다가 결국 나중에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는데 그 2011년 8월 달이 차화정 장세가 끝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게 확 빠지면서 차화정에 막 열광했던 그 시장 분위기에 크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꺼져버렸고요. 그런데 차는 살아남았어요. 차는 2011년에서 12년 상반기까지 원엔 환율이 1,500원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차는 살아남고 화학 정류가 마탱이가 가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시장 1등으로 올라서는 게 11년에서 12년, 13년 요 2년 동안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4%까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1등이 되거든요. Fast second following 전략인 거죠. 2등이 빠르게 1등 자리로 올라서는 전략.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군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결론은 여민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EPS 증가율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EPS 증가율이 가파르게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미국 시장도 그때 당시에 애플 2012년도에 오히려 시가총액 1등이 되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때문에 아마존도 계속 상승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해프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진화하는 D램, CPU가 할 일, 이젠 차세대 메모리 혼자 다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메모리 판이 바뀐다. 3부 끝. 어제 그저께 1부, 2부 시리즈였나 보네요. 신메모리에 힘쏟는 삼성하고 SK, 데이터 저장 담당하던 D램, CPU의 연산 능력까지 탑재하고 전력 소모 줄고 속도는 빨라지고 AI 고도화 앞당길 핵심 열쇠, 연구개발 강화하는 삼성과 SK, 포스트 HBM 우리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자와 하이닉스가 데이터 저장을 넘어서 연산까지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D램의 속도 용량을 키운 고대역 폭 메모리 HBM에서 멈추지 않고 중앙 처리 장치 등 프로세스를 대체할 신제품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연산용 메모리 반도체가 대중화되면 CPU랑 GPU의 필요성이 줄어서 빅테크 등 고객사에도 이익이다. 그래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이 계속 커져서 데이터 저장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가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세계 1,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안에 신사업 기획팀을 뒀네요. 100명에 가까운 반도체 개발자가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삼성전자의 선행기술 개발 조직인 반도체 연구소는 최근에 차세대 D램 개발을 담당할 박사급 인력 채용에 나섰고요. 차세대 고성능 저전력 트랜지스터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네요. 삼성의 두뇌로 불리는 SAIT 옛 삼성종합기술원에서도 차세대 메모리용 신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답니다. 하이닉스도 적극적인데요. 21년 미래기술연구원 내에 RTC
Revolutionary Technology Center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테크놀로지인데 어떤 테크놀로지냐면 레볼루셔너리한 테크놀로지. RTC는 D램, 낸드 플래시 혁신 제품 개발, 그리고 AI용 메모리 개발, 새로운 구조의 메모리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 IBM을 거쳐서 국제 반도체 연구소인 IMEC에서 일했던 남영희 부사장이 데이터 센터장을 맡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구개발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건 Processing in Memory, 즉 PMI라고 불리는 반도체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 메모리인데 메모리 안에서 프로세싱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그죠? PMI는 메모리 반도체지만 연산까지 수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은 폰 노이만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된 기존 컴퓨팅 구조죠.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발전을 했는데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CPU하고 GPU 등은 연산을 수행하는 것인데 하지만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대역폭, 데이터를 CPU 등으로 운반하는 능력. 요걸 대역폭이 밴드위스 이렇게 HBM에서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반도체의 대역폭이 하는 게 역할이 데이터를 CPU 등으로 운반하는 능력이네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대역폭에 한계가 오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나타났다. CPU하고 GPU에서 아무리 빨리 해봐야 이 메모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PMI 반도체는 CPU 등이 맡고 있는 연산 기능 일부를 메모리 반도체에 넣거나 근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연산까지 하게 되면 프로세스의 부담을 덜어 전력 소모가 줄고 병목 현상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팹리스 업체인 AMD의 MI100 GPU에 엔비디아가 A100, H100 하니까 AMD에서는 MI100 이렇게 GPU를 만드는데 거기에 자체 개발한 HBM PIM, HBM의 이 프로세서 인 메모리 기능을 넣은 제품이네요. 를 적용해서 성능을 시험을 했다네요. HBM PIM이 연산까지 담당하게 되자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나 빨라졌고요. 전력 소모는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그래픽 디램인 GDDR에 PIM을 적용한 GDDR6 AIM 샘플을 공개했고요. 이 샘플을 기기에 적용을 했을 때 과거보다 연산 속도가 16배 빨라졌다는 게 하이닉스 측 설명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PIM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PIM이 고도화되면 GPU와 CPU 역할의 상당수를 메모리가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네요. 생성형 AI를 구동하게 될 개인용 기기 온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LLW D램도 차세대 제품으로 꼽힙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LLW는 전력이 적게 들고 대역폭이 큰 게 특징이라면서 2024년 말 양상이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우리 메모리가 이제는 CPU하고 GPU의 영역을 쓱 이렇게 돕는다는 뉘앙스지만 그쪽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면서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그런 모멘텀이 한번 딱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뇌를 닮아가는 메모리 반도체, 한국 안보 좌우하는 전략자산. 요게 아마 후속 기사인데요. 회사 측 얘기만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차세대 D램 경쟁력을 안보에 활용하는 한국판 반도체 방패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재료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반도체 역사를 보면 중앙처리장치 CPU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빨리 성장했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안보 자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2014년에서 15년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내셨네요. AI 기술 확산으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무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대만은 자국에 있는 TSMC 파운드리 공장을 내세워서 서방 국가들에게 대만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D램 기업도 TSMC 같이 반도체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업 전략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분산하느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네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투자액 45조 원을 파운드리에다가 15조, 메모리에다가 30조 원을 나눠 썼는데 작년에 45조나 썼나요? 삼성전자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16년께 50%에 달했는데 최근에 4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재 컴퓨팅 구조에서는 연산을 맡는 CPU와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가 분리돼서 서로 수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AI 발전 등으로 데이터 양이 늘어나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답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가 연산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황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작동법이 사람 뇌처럼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이른바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1+1은 2처럼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 수 있다면서 뇌는 정해진 한 가지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이라면서 반도체가 사람 뇌 같은 결과를 내놓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학계 연구진이 D램이 아닌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네요. 최근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의 과다한 전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차세대 저전력 반도체가 답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반도체가 복잡한 연산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대규모 서버를 따로 운영한다면서 기업들이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기기 자체에서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런 방향으로 지금 메모리가 가고 있다 그죠? 갔을 때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최근에 HBM에 들어가는 DDR5만 하더라도 기존 D램 가격보다는 6배, 7배 더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이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 블랙록이 중국 투자로 이득 비양심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뭐 때문에 비양심적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과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미국 의회는 자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락 등의 중국 투자가 비양심적이라며 조사를 예고했고요. 앞서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기업에 손발을 묶고 있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전날 미국 자산 운용사 블랙락과 금융지수 개발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MSCI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서한을 보내서 이들의 대중국 투자 활동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통지를 했네요. 블랙락은 운용자산이 지금 9조 달러를 웃도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운용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일경 1600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야, 참. MSCI는 세계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주가 등의 지수를 개발하는 금융회사이고요. 미중 전략경쟁 특위는 두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네요. 미국 정부 기관이 안보 위협 및 인권 침해와 연관됐다고 지목한 6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미국 자본이 흘러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블랙락과 MSCI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조사 결과 블랙락의 5개 중국 관련 펀드에서만 문제가 된 중국 기업에 투자된 자금이 총 4억 2,900만 달러, 약 5,500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특위는 중국 통신업체 그 ZTE 있잖아요. GTE와 전투기 제조 방위 산업체 중국 항공공업 집단 공사인 AVIC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네요. 특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최대 적국의 군사적 발전을 촉진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충돌하는 미국 정치권과 재계. 이번 조사 통지로 미국 정치권과 자본시장 사이에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미국 산업계도 정부의 지나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반발하고 있네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지난달 18일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요청을 했네요. 이 협회의 회원사로는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이 있답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은 중국 수출길이 막혀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미국 기술 기업 들은 전체 매출 가운데 약 3분의 1을 중국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네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가 결국 미국 기술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죠. 인텔이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혁신센터를 열고 AI 첨단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도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 보호주의적으로 가면 글로벌 분업 체계가 망가지고 그죠. 근데 미국은 아까 미국의 정부 부채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저쪽을 견제를 하는데 이 자본주의는 또 흑묘 백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블랙락 같은 운용사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에 밀린 미국 쇼핑몰 파산 소용돌이, 이 기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분이네요 벌써. 미국의 복합 쇼핑몰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고 온라인 쇼핑 증가로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도미노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쇼핑몰 가치는 최고점이었던 2016년 말에 비해서 지금 50에서 70% 하락을 했는데 온라인 중심으로 쇼핑 습관이 변하고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 소매업체들이 폐점하면서 쇼핑몰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때 세계 최대 소매업체였던 시어스와 미국 3대 백화점으로 꼽히던 번턴이 2018년 파산을 했고 프리미엄 백화점 니먼 마커스와 중저가 백화점인 JC페니도 2020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미국 3대 백화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메이시스도 2020년부터 100여 개의 점포를 폐쇄를 했죠. 미국 부동산 조사 업체인 그린스트리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875개의 백화점 매장이 사라졌고 올 들어선 생활용품 업체인 베드베스앤비욘드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다른 오프라인 소매업체로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매장이 사라지면서 쇼핑몰 부동산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커네티컷주에 있는 크리스털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쇼핑몰의 감정가가 2012년도에는 1억 5,300만 달러였는데 얼마 전에 6월에 95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네. 요 밑에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40분 넘어가니까 모기 배터리 또 나가듯이 맛이 가니까요.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